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 코리아 미션 센터, 그러니까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기획했던 바로 그 조직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 한국에게 핵무장을 하게끔 해주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한국에게 핵무장을 해주자라는 것인지 한번 보고, 또 이 동북아 지역 이 국제정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인권보고관, 이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죠. 오야 킨타나가 지금 북한의 작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인권 관련이니까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인권 문제를 봐서라도 북한에 뭔가 좀 제재를 해제해줘서 식량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반응을 했는데 이렇게 났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7일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대북 제재 완화 제안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정책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추구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라고 답변하며 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외교는 미국과 동맹, 해외 미군 병력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 때문에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거지 제재 때문 아니야. 그래서 제재는 해제해 줄 수 없어. 그대로 지금 그냥 해왔던 그대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최신 10월 8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 10월 9일 미 국무부 관영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변함없이 북한이 먼저 핵을 해제하겠다는,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지 않으면 대화, 협상 안 해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건 왜냐? 바로 전략적 인내 시즌2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략적 인내는 바로 오바마 시대의 대북 정책 이름이었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직접적인 관여 없이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을 서서히 고사시켜 정권 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이 지속된 8년간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 성공하면서 이 정책은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이 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바이든 외교 안보 라인에 복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전략적 인내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하고의 핵협상에 집중을 하면서 그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당근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채찍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근을 제시를 이란에게 하면서 채찍을 어떻게 들었냐? 항공모함 2척을 페르시아만에 갖다 놨어요. 지금 항공모함 중동에 오늘 이 시간에 한 척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시대 때는 항공모함 2척을 딱 페르시아만에다가 갖다 놓고 언제든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군사적 압박에다가 이제 당근을 제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모함 숫자가 부족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 압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북한에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채찍 들려면은 최소 항공모함 2척 정도는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7함대 상시 전력인 당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추가로 증강할 항공모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그냥 멋진 말이죠.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사실은 했지만 사실은 이건 뭔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었다. 왜? 군사적 압박이 안 되니까, 채찍을 못 드니까. 그래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피해갔는데 효과 없었다. 왜? 이때 북한이 핵실험 다 해버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효과 없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이 토니 블링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죠. 그 이전에 국무부 부장관 했었고, 이 사람이 국무부 장관에 올라왔으니까 이 시즌2 아니냐?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 오바마의 안보라인 당시 차관급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장관급으로 올라서 앉아 있으니까 오바마 시즌2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월 24일 BBC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현 대북 정책 기조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트럼프식의 일괄 타결도 아니라고 했지만 현재 상황은 전략적 인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 트럼프 때 오바마 시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세게 하고 더 길게 하면 북한 넘어지겠는데? 라는 것이 이제 보였죠. 오바마 시대 때는 제재도 세게 안 하면서 그리고 대화도 안 하고 뭐 압박도 크게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시대 때는 진짜로 화염과 분노를 하면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채찍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압박, 제재 계속 유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북한 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뭐 우리가 당근 제시해가면서 혹시 당근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북한 정권을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효과가 나면은 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럴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이렇게 가자. 즉 전략적 인내. 그렇지만 오바마 때하고 약간 다른 전략적 인내. 이제 효과가 좀 있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코리아 미션 센터도 사실상 해체돼 버렸어요. 쇄도하는 북한의 순위 후퇴 우려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 코리아 미션 센터가 트럼프 시대 때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 레짐 체인지, 어쩌면 뭐 암살까지도 막, 이렇게 기도했던 뭐 그런 조직인데 그걸 이제 사실상 해체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TV조선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 CIA 산하 코리아 미션 센터가 폐지되고 중국 미션 센터가 신설되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7일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성명을 내고 중국 미션 센터 설립을 알렸다. 또 CIA 고위 당국자는 코리아 미션 센터와 이란 미션 센터는 동아시아 태평양 부문으로 통폐합된다고 밝혔다. 코리아 미션 센터가 사실상 폐지된 건 바이든 정부 들어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코리아 미션 센터 폐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 뭐 한반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직 중에 하나인 코리아 미션 센터가 폐지되는 것에 우리 한국 정부가 사전에 통보도 받지 못하고 동맹이 이따위다. 이렇게 지금 동맹이 완전히 파탄이 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인 것 같은데 그런 동맹의 현실과 함께 어쨌든 북한에 집중하는 조직은 사라졌다. 그러면 북한에 집중하는 그 조직은 왜 사라졌냐? 그럼 사라지고는 어떻게 되냐? 북한은 그냥 내팽개에 쳐놓냐? 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IA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합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창설한 코리아 미션 센터와 이란 미션 센터는 각각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 센터, 중동 미션 센터로 흡수 개편된다. 별도의 미션 센터가 있어야 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국제적 야망을 가지고 미국의 이익과 국제 질서에 최대 도전을 던진 나라다. 중국 미션 센터는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 즉 점점 더 적대적인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이니까 중국 미션 센터 하나 두고 그리고 핵 문제 때문에 따로 만들었던 불법 핵 개발하는 게 이제 북한하고 이란이니까 이란 미션 센터와 북한 미션 센터는 이제는 따로 그냥 중동 그리고 태평양 이렇게 미션 센터로 좀 글로벌하게 통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해체가 아니고 통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북한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냐? 뭐 북한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저렇게 내팽개 쳐놓냐라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은 주체 사상 해서 또 고립주의를 표방해 왔었죠. 그래서 그냥 오직 북한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 후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했냐? 중국하고 완전히 이 군사정책을 같이 가겠다라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3단계 로켓 미사일 배치 전력을 동서로 나누어서 이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의 미사일은 중국을 방어해주는 이런 방파제로서 사용한다. 라는 이런 군사 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관련한 이 이슈, 문제를 북한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연동된다. 그래서 중국하고 연동되는 것이 이 동아시아 전체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북한이 중국의 하나의 컴포넌트로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단일이 아니다. 이제는 중국과 연계된 하나의 컴포넌트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 중국과 연계된 이런 나라들을 따로 떼내고 그리고 중국 하나
상수로 보고 나머지는 이 상수에 종속된 종속 변수로 본다라는 겁니다.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좀 떨어뜨린 건 맞죠. 그렇지만은 미국은 북한 정권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거 다 이제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중요도가 낮아졌다라기보다는 일단 중국하고 너무 세게 엮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그레이드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공산 전체주의 연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연합 이렇게 양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분화됐는데 아니 지금 선이 아니 누가 껐어요 이 선을? 우리 사무실에서 껐네요.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전체주의 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자 네이비 파트너십 해가지고 영국,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이렇게가 합동으로 훈련한다. 국기까지 쫙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쿼드 캐리하는 사진을 뭐 대규모로 지금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동맹이 이 정도 돼라고 하는데 한국 없어요 여기 한국이. 왜 없냐? 지금 이 정부가 완전히 친중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우리도 아는데 왜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도로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가 영어로 된 보고서를 영어로 발표를 했어요.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 보라고 내놓은 보고서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 보고 또 외국인들 보고 외국인들에게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라고 한번 떠보는 이슈를 한번 던져보는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부가 그 산하의 싱크탱크가 영어로 된 보고서를 내던졌는데 여기에 핵무장, 핵도미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핵무장 할 거야. 호주하고 우리 차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와요. 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 핵 확산 통제 체제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은 가장 우려되는 나라다. 아니 한국이 적어놓고 한국은 가장 우려되는 나라다라고 지네들이 적어놨어요.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 규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 국제사회의 나라들 간 분열을 심화시키고 핵 확산을 늦추기 위한 약속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핵 확산을 늦추기 위한 약속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니들이 호주에게 핵 잠수함 기술 전수해 주는 거 그거 하고 그거 핵 확산 아니냐? 그런데 북한이 중동에게 시리아에게 핵무기 전달해 주는 거 이거 그거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확산 전문가들은 아태 지역 내에서도 한국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핵 보유 관련 로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말은 이 핵 보유 관련한 주장들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안에서 핵 보유에 찬성하는 로비가 즉 여론이 힘을 얻게 되면 잠재적으로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핵 보유할 수 있다 어쩔래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정권 말기에 일단 핵 보유하자라고 하면 뭔가 이 안보적으로 자주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뭐 국제 정치적으로 핵 보유를 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게 되어서 완전히 그냥 6.25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사냐? 분명히 1960년대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왜 저렇게 못 사냐? 핵 개발하고 반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핵 개발과 반미를 한 나라들 또는 핵 개발 안 해도 반미하는 나라들 핵 개발과 반미를 같이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중동에서 그 많은 석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과 반미를 같이 하는 이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시리아 어떻습니까? 저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지 않고 그냥 야 핵 개발하면 자주야 라고 생각만 딱 들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난 대선 때는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이 어젠다로 역시 안보는 진보 측에서 더 잘 챙겨. 보수적인은 그냥 미국 똥구만 빨아주면 되는 걸로 다 착각하고 있어. 우리 진보가 진짜 안보를 중시해. 라고 하는 어젠다를 딱 잡고 정권을 먹어버렸죠. 이번에는 핵
보유 주장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외교부 산하의 싱크탱크가 영어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건 지금 해외 반응 한번 떠보고 대선에 활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당연히 또 국제사회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미를 일으킵니다. 호주는 해주고 왜 우리도 동맹인데 우리는 안 해줘? 미국 쟤네들은 나빠. 우리에게 인종차별하냐? 쟤들은 호주는 백인이라서 해주고 우리는 황인이라서 안 해주는 거야? 뭐야 도대체? 하면서 인종, 인권, 그러면서 반미사조를 확 일으키는 그 용도로 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놀랍게도 워싱턴 포스트에 아주 유명한 석학이 한국에게 핵 보유를 허용해주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아주 의미심장한 기고문입니다. 다트머스 대의 제니퍼 린더 교수하고 데릴 프레스 교수가 공동 기고를 워싱턴 포스트에 현지 시각 10월 7일 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이다. 한미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에 의해 찢어져 문제에 처해 있다.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의 대다수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독자적 핵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 그거다. 중국에 대항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커지면서 워싱턴은 동맹들이 그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점점 더 기대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그들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항상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에 대항하려는 노력은 한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자 영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의 관계를 해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고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핵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반한다. 어쩌면 약화된 동맹의 기반에 최적의 경로일 수 있다. 만약 서울이 이런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비난의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에 맞추고 가치 있는 동맹에게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야,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있는 대신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해버리자. 왜? 어차피 서울이 중국으로부터 핵 공격받을 때 보스턴이나 뉴욕의 핵 보복을 감안하고 각오하고 중국을 때려주진 않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한국이 미국 이 해양편에 서서 중국과 대립을 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이 한국에게 핵 공격할 수 있죠. 그걸 이제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을 통해서 한국을 지켜주는 핵 보복을 반드시 해주는 이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그런 약속한 적 없고 그건 북한하고 이래서는 해줬는데 중국하고는 그런 약속한 적 없고 또 설사 중국이 그런 공격을 했다 손 치더라도 뉴욕과 이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뉴욕과 보스턴이 핵 공격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한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핵 공격해 줄 수 있냐?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이 프랑스에게 니들이 워싱턴에서 자기네들 핵 맞을 거 각오하고 니들 도와줄 것 같아? 니들 까불면 팔이 핵 떨어져? 라고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장 해야 되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저 말이 맞네. 라고 해서 프랑스가 핵보유 해버렸죠. 그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한국을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 핵무장 해주자. 프랑스가 영국이 핵무장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가치 있는 동맹에게 한국이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우리 편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뭐 해주면 어떻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한국의 정권이 미국의 편에 선다고 확신할 때 그든 가치 있는 동맹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권이 바뀌어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정말로 중시하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권이 탄생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핵 보유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이 아까 이 한국 외교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핵 보유 어젠다를 던지는 거 이거는 그냥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현실성 전혀 없고 그냥 반미 사조만 일으키려는 것이고 여기 제니퍼 린드 교수의 말처럼 한국이 정말로 미국에게 가치 있는 동맹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핵무장 해주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해주자라는 것이죠. 그게 중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2022년입니다. 70년 전 비극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기 싫습니다. 에치슨 라인 이런 식으로 그어서 이렇게 나이 어린 소녀가 동생을
업고 다녀야 되는, 그렇게 부양해야 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맞았습니다. 정말 이번 몇 달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가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반도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변치 않는 상수는 친미 또는 한미 동맹을 아주 중시하는 이런 정부가 들어와야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핵 보유까지 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파는, 좌파들은 그런 희망은 주지 않고 줄 수 없으면서 구호만 외치고 반미사조를 일으킬 겁니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